조용한 밤, 생각의 결이 조금 느려지는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핵개발의 중심에 서게 된 과학자 오펜하이머 이야기입니다. 오펜하이머. 이 이름은 전쟁의 끝을 상징하는 단어로 기억되곤 하지만 그는 전쟁을 원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를 결정의 중심으로 끌어냈고 그가 내린 판단들은 전쟁의 흐름과 그 이후의 시간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전쟁과 과학,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로 엮이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1장) 전쟁과 과학.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병사들의 숫자나 무기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싸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낀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투보다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산과 실험이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에게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독일이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 많은 유대계 과학자들이 연구실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흐름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이미 전쟁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전쟁은 총보다 먼저 과학으로 승부가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 분열 연구를 더 이상 순수한 학문으로만 볼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이론을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힘이 실제 무기로 이어진다면 전쟁의 모습 자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가 아니라 이 연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그 지점에 도달하느냐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과학자들끼리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했고 흩어져 있던 연구자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그는 직접 무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기가 될 수 있는 지식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모든 상황은 급격히 바뀝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론적 가능성은 곧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순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 연구가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전쟁을 원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무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오펜하이머를 연구실의 과학자에서 전쟁이라는 거대한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단순히 연구 결과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질 방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미 과학을 선택했고 오펜하이머 역시 그 선택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장 핵개발.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력 연구는 점점 더 구체적인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가능한가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 수 있는가 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원자 분열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그 가능성이 전쟁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다른 연구소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으려 했습니다. 이 무기는 정말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가? 그는 하나의 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펜하이머는 계산만 하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은 정보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판단했습니다. 그는 점점 과학자이자 조정자가 되어갔고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이 생기기 전부터 그는 이미 비공식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연구 내용을 설명했고, 보고서를 정리해 이론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 무기를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일 역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커질수록 원자력 연구는 개인이나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판단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오펜하이머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과학자들의 언어를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가?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만들어진다면 누군가는 그 과정과 방향을 책임져야 했고, 그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 개발은 더 이상 가설이나 토론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그 중심에서 이 거대한 변화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장. 책임자 선정. 전쟁이 깊어지면서 핵 개발은 더 이상 여러 연구가 흩어져 진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론은 이미 충분히 쌓였고 이제는 실제로 움직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누가 책임지고 이끌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원자력 연구는 여러 대학과 연구소, 군 관련 기관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연구팀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런 느슨한 구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와 군은 명확한 책임자를 세워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펜하이머의 이름이 점점 자주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정 장치를 발명한 과학자도 아니었고 한 분야에서 최고로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각 연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의 성격도 이 시점부터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이론이 맞는지를 따지는 토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완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는 과학적 완성도보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군,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군은 명확한 명령 체계를 원했고 과학자들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원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움직였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왜 일정이 중요한지를 설명했고 군에게는 왜 연구에 일정한 자율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한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책임자를 정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완벽한 인물을 찾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이 요구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질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연구에 참여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연구 전체를 책임지는 인물이 됩니다. 4장 로스앨러모스. 책임자가 된 오펜하이머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의외로 분명했습니다. 핵무기를 직접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는 여전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전쟁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연구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론과 실험, 계산과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야 했습니다. 보안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고 미국 남서부를 바라봅니다. 사막과 산맥이 이어진 내륙 지역, 접근이 어렵고 외부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군이 요구한 보안 조건과 과학자들이 필요로 한 자유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로스앨러모스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곳을 단순한 연구소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도시를 구상합니다. 과학자들만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중간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임시 구조물이었고 생활 환경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완벽함보다 작동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즉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보다 왜 지금 이곳에 모여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연구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전체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명령하기보다 이해시키는 방식을 택했고 연구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보안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의도적으로 나뉘어 있었고 많은 질문은 답을 듣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불완전한 구조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구가 멈추지 않도록 불만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로스앨러모스는 전쟁이 만든 도시로 자리 잡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장소였고 동시에 오펜하이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핵 개발은 이론의 단계를 넘어 현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5장 첫 핵실험. 로스앨러모스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산은 점점 더 정확해졌고 설계도 역시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론과 계산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계산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용할 무기라면 반드시 현실에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실험을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했지만 그는 그 선택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무기를 전쟁에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첫 핵실험을 준비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과학자의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내려야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무기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고 그 책임은 오펜하이머에게 있었습니다. 실험 장소를 정하는 과정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어야 했고 외부와 완전히 떨어져야 했습니다. 만약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 선택된 장소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실험이 다가오자 연구소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성공을 기대하는 긴장감과 성공이 가져올 결과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계산을 반복했고 마지막까지 설계를 점검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과정에서 연구를 재촉하지 않았지만 결정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실험이 실행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사막 위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고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힘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장면을 보며 이 무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단순한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무기는 더 이상 실험이나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순간부터 더 무거운 책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6장 핵무기 사용. 첫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핵무기는 이제 가능성이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완성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질문은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더 이상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여부는 군과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여전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지만 결정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견을 말할 수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병력이 투입되고 있었고 본토 침공이 시작될 경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발생할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무기가 이런 계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무기가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사용이 가져올 파괴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은 결정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내려졌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논리, 추가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현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핵무기가 사용된 뒤 전쟁의 흐름은 급격히 바뀝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파괴되었고 전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과는 분명했지만 그 의미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가 자신의 선택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명령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학자는 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사용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핵무기는 이미 과학의 손을 떠나 전쟁과 정치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오펜하이머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7장 전후와 냉전. 전쟁이 끝나자 세상은 잠시 안도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끝낸 무기였지만 동시에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바꾸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라들은 이제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핵무기 개발의 책임자였던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의 역할은 만드는 사람에서 경고하는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초기 오펜하이머는 정부 자문 역할을 맡아 핵 정책 논의에 참여합니다. 그는 핵무기의 힘이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끝없이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핵무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핵무기의 수와 성능을 제한하고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부에서는 더 강력한 무기를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핵무기는 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쟁의 도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흐름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무기의 성능보다 그 무기가 만들어낼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점점 그를 불편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필요했던 신중함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정책의 속도를 늦추는 태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시대의 흐름과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장 보안신문.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준은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현재의 충성심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인물인가가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변화 속에서 점점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여전히 핵 정책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강력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그의 발언은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신중한 태도는 조심성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과거가 다시 검토됩니다. 전쟁 이전의 인간관계, 정치적 관심, 지적 교류가 새로운 기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선택들이 이제는 충성심을 의심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입장을 바꾸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전쟁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보안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신문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그 정책에 반대했는지, 왜 더 빠른 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일관되었지만 당시 사회가 원하는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국가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결정은 그의 직위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인물로 기억될지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반역자도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완전히 신뢰받는 인물도 아니게 됩니다. 그는 정책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 시대가 한 인물에게 부여했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9장 남겨진 질문. 보안 신문 이후 오펜하이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가 정책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한때 전쟁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는 이제 조용히 물러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다시 학문과 강단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의 말은 정책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사람들 앞에서 핵무기가 만들어낸 세상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과학자로서 그는 그 경험을 차분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로 전쟁을 끝낸 인물이라는 평가에도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직후에는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던 그가 핵 경쟁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앞서 경고했던 사람으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즉시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말년의 오펜하이머는 비교적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정치적 발언은 줄어들었고 공개적인 자리에도 자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과학자는 자신이 만든 결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시대가 요구한 선택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오펜하이머의 삶은 한 과학자의 성공 이야기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그의 인생은 과학이 전쟁에 사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요구한 선택에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분명한 답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입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힘의 방향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오펜하이머는 그 질문을 남긴 채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생각을 천천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달빛 지식방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으로 늘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